(2013년 6월 10일) 미국 국가안보국 NSA에서 근무하던 에드워드 스노든은 더 가디언과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충격적인 폭로를 합니다. 미국 국가안보국과 영국의 정보기관들이 전 세계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통화 기록과 인터넷 사용 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사찰해왔던 사실을 내부 고발자로서 폭로한 것이었습니다. 프리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일반인들에게 개인 정보를 수집해온 것도 국제적으로 비판받고 문제될 일이었지만, 스노든으로부터 기밀 자료들을 넘겨받은 글렌 그린월드 기자로 인해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차별적 도감청과 이메일, 문자, 사진, 개인 정보 등을 수집해왔는데, 그 대상 국가들이 미국의 적국이 아닌 미국의 우방 국가들이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국제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미국 NSA는 수천만 건의 프랑스 국민의 전화를 도청했던 것이 드러났고,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의 개인 핸드폰을 감청했었다는 게 알려집니다. 이 일로 인해 화가 난 메르켈 총리는 직접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불쾌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 전 대통령의 개인 이메일 해킹,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포함 최소 36개국의 나라에서 NSA의 도감청과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기지까지 설치해 군사, 외교 등을 무차별 도청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하고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군사력 및 무기 구입 정보와 석유 생산 정보 등을 입수합니다. 멕시코에서는 마약, 에너지, 정치와 내부 보안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콜롬비아에서는 밀거래와 무장 병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리즘 프로젝트가 세상에 폭로가 되자 미국 측은 즉시 성명을 발표하여 프리즘 프로젝트는 합리적 범주 내의 정보 수집이었다라고 반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스노든은 폭로를 준비하며 이미 프리즘 프로젝트의 기밀 자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미국 측의 반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1급 기밀 문서를 포함한 자료 수집이 행해진 국가와 지역 빈도수가 기록된 정보 지도를 공개해버립니다. 어떻게든 외교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했던 미국 측은 DNI, 미 국가정보국장 제임스 클래퍼를 앞세워 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합니다. NSA는 프리즘을 이용한 무차별적 감시 활동이 국회의 허가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발표를 했고, 미 의회는 스노든을 배신자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미 정부는 프리즘 프로젝트가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국가 기밀을 언론에 유출한 스노든에게는 간첩 혐의를 묻겠다라고 하면서 프리즘 프로젝트에 관한 추가적 보고를 막아내지만, 그러한 미국 측의 행동은 프리즘이 사실상 위법의 영역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NSA는 2013년 여름까지 도감청 및 정보 수집을 해왔고, 이후 중단했지만 스노든의 폭로로 인해 알려지지 않아도 될 일이 세상에 드러난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었으며, 사건이 터진 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며 대통령을 보호하는 듯한 발언들을 언론에 알립니다. 미국의 위상과 외교에 미칠 파장들을 우려한 발표였지만, 프리즘의 피해를 입은 세계 각국은 격하게 반발을 합니다. 프리즘 프로젝트가 세상에 알려진 후 회의를 할 때도 방음 처리된 방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하는 등 마치 냉전시대와 같은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나라의 비판에도 미국 측은 사과를 하지 않고 다들 그동안 미국의 정보에 의지해 왔으면서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는 적반하장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외교적 문제를 불러오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향한 사이버 테러를 멈춰달라는 미국 측의 요구에 중국은 우리 역시 미국의 피해 국가라고 조롱을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자유무역협정에선 유럽은 평소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을 요구하며 협상에 차질을 일으킵니다. 미국의 정보 수집에 피해를 봤던 브라질은 미국의 전투기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스노든의 폭로가 터진 후 미국의 전투기 도입을 지연시켰고 결국엔 스웨덴의 전투기를 차세대 전투기로 도입해버립니다. NSA 국장 키스 알렉산더 장군은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프리즘의 정보 수집 활동 덕에 9.11 테러 이후 50건 이상의 테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즘으로 인해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을 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 말처럼 프리즘 프로젝트를 이용해 세계의 테러를 막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세계를 보호할 수 있었다라고만 알고 있다면 매우 이롭고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즘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비난받아 마땅하고 명백한 불법적인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프리즘을 이용한 정보 수집은 세계적으로 월 평균 970억 건, 미국 내에서만 30억 건의 무차별적 핸드폰을 이용한 정보가 수집되었습니다. 내부 고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이유를 들어보면 프리즘이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요. 내가 당신의 이메일이나 당신 아내의 핸드폰을 보고 싶다면 프리즘을 이용하면 그만이다. 당신의 이메일이나 비밀번호, 통화기록, 신용카드 정보까지 알 수 있으니까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했던 스노든에겐 폭로를 결심하기까지 많은 생각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프리즘 프로젝트를 세계에 폭로한 에드워드 조셉 스노든은 미국 국가안보국 NSA에 근무하였고 많지 않은 나이였음에도 굉장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83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났고 외할아버지는 미 해군의 제독을 지냈고 아버지는 해양경비대 장교였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고 스노든의 누나는 변호사였습니다. 가족 모두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고 두 번의 IQ 검사에서 모두 145 이상을 기록했던 스노든은 연방정부 공무원이 될 것이라 가족들은 예상했었다고 합니다. 2004년 그랜베레에 자원 입대하여 정보병과로 근무를 하지만 양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곧 제대를 하게 됩니다. 스노든은 군에서 제대를 했지만 그의 가문과 컴퓨터 능력에 관심을 가진 CIA는 스노든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와 강도 높은 신문 등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치면서 그를 CIA로 스카우트합니다. CIA는 그의 컴퓨터 능력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노든에게 국가 비밀시설에서 해킹, 사이버 보안 교육을 이수받도록 합니다. 그 후 스노든은 최고 수준의 정보 안전 전문가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2007년 UN 본사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최고 수준의 외교 정보 요원으로 발탁이 되는데 영화에서처럼 잘못을 저질러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불체포 특권까지 부여받게 됩니다. 이때 스노든은 최상위 관리자 권한을 갖게 되고 NSA 감시 시스템인 프리즘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해외 업무를 수행하며 NSA와 CIA에 환멸감을 느끼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됐다고 했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빼내기 위해 CIA 요원들은 스위스 은행가와 접촉하고 술을 마시게 해서 음주운전을 유도하는가 하면 이를 협박하고 정보를 빼내는 등의 윤리적이지 않은 공작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프리즘 프로젝트를 알게 되며
그는 더욱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리즘의 감시와 규모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너무 개인적인 사소한 것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원들이 프리즘을 이용해 일반인의 누드 사진을 보며 히히덕거리는 등의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들에 실망했고, 스노든은 2009년 2월 CIA를 정식 사퇴를 합니다. CIA를 그만두고 NSA에 입사를 했지만 CIA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NSA 역시 전 세계 전화와 인터넷에 침투하기 위한 새로운 해킹 방법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원 청문회에서 무분별한 감시의 적법성과 관련해 위증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스노든은 내부 고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NSA와 프리즘의 실체를 폭로하기 위해 3년 동안 NSA 감시 시스템을 파헤쳤고, 자신이 관리자인 점과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 기밀 데이터들을 복제하고 몰래 유출했습니다. 전 NSA 동료들은 스노든에 대해서 말하길 NSA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만 스노든은 천재 중에 천재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내부 고발을 결심한 스노든은 홍콩으로 숨었고 2013년 6월 10일 영국의 더 가디언과 워싱턴 포스트 등 세계 주요 언론에 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미국에선 스노든을 체포하기 위해 간첩죄와 국가기밀 유출죄로 그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도피를 해야 했던 스노든은 21개국에 망명 요청을 했지만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모두 거절되거나 보류가 됩니다. 당시 미국이 스노든을 체포하기 위해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는 이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었는데요. 볼리비아 대통령 전용기에 스노든이 탑승했을 것이라는 잘못된 첩보를 입수하고 프랑스와 포르투갈의 압력을 가해 볼리비아 대통령 전용기의 영공 통과 허가를 미국에서 막아버립니다. 그리곤 스노든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비어있는 공항에 다른 나라 대통령기를 강제 착륙시켜 확인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홍콩에 있던 스노든은 중국 정부가 자신을 미국에 인계하려는 기미가 보이자 무작정 러시아로 향하게 됩니다. 러시아 공항에 갇혀있던 스노든에게 러시아 정부는 임시 망명을 허가해주고 스노든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때 러시아 각계의 지식인들과 재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임시 망명 기간이 끝나고 러시아 대통령 푸틴 역시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망명 연장을 거부했으나 더 이상의 폭로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스노든의 망명을 허용합니다. 그 후 스노든은 결혼도 하고 아이를 갖고 행복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살고 있으며 2022년 9월 26일 푸틴에 의해 러시아 시민권을 정식으로 취득받게 되었습니다. 2019년 미국 CBS 방송과 화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스노든은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는데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환영 행사도 용서도 무사 통과도 바라지 않는다. 내가 요청하는 건 오직 단 하나,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이라며 누구도 배심원으로부터 유무죄 판결 없이 감옥에 가둘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스노든이 자유의 몸이 될 뻔한 순간도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의 권한으로 직접 그를 사면해 주려 했으나 법무부 장관의 반대로 인해 사면은 무산됩니다. 끝으로 에드워드 스노든의 왜 자유가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전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숨길 게 없으니, 프라이버시가 침해돼도 상관없다는 사람은 말할 게 없으니 표현의 자유가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